어제 선진국 주식시장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 상승을 했지만 유럽은 평균적으로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특히 독일은 3% 넘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국가별로 주력 종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전체 시장, 그러니까 한 나라의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간밤에 나왔던 지표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은 됐었는데요. 미국하고 유럽의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2분기에.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32.9%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여러 나라들 뭐가 하지만 9에서 10% 정도씩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예상했던 거와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다음에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3분기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빠른 속도로서 올라오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2차 팬데믹이 그러니까 이 2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예상보다는 좀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3분기 이후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벌써 3분기는 이제 뭐 7, 8, 9월 달이니까 예. 3분기는 벌써 한 달이 지났죠. 3분의 1이 그렇죠. 지났습니다. 예. 근데 각 나라들이 다 신경을 많이 쓴 게 3월, 4월 달에 워낙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실 바이러스 확산을 감수하고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라고 돈을 줬잖아요. 현금을 주고. 뭐 일본의 경우는 좀 심하게 여행을 장려하기까지 하고 우리나라도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국내 여행을 상당히 좀 장려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그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죠. 이게 호흡기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 그렇게 증상이 심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걸 갖다가 계속 이제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되거나 어떻게 되든 항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도적으로 4월 달 이후로부터는 각 나라들이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러스도 무조건 막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 활동을 상당히 좀 풀었죠.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 당연히 2분기에 확 나빠졌다가 3분기에 급반등을 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었느냐면 4분기에 다시 도시 봉쇄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독감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환절기인 2분기가 환절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4분기가 또 환절기에 들어가는데 2분기에는 경제활동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요. 4분기에는 또 아마도 막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백신이 그때까지는 안 나올 테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3분기는 좀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켰고 그래서 2분기는 안 좋았으면 3분기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2분기 데이터 나온 거 가지고 그렇게 주식시장이 뭐 실망하거나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3분기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그게 이제 10월 말에 미국 GDP 같으면 한 달 있다가 나오니까 10월 말에 나올 거거든요. 10월 말에 나오는 GDP가 성장률이 뭐 플러스 10몇 % 나와도 그게 주식시장이나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아마 안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자,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거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 동안 주가가 3% 정도 올랐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유럽의 선진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3%에서 4% 정도씩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쪽 사이에서 차이가 7% 이상씩 막 벌어져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 각국이 산업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각 나라의 똑같은 지표를 갖고 가령 PER 이런 걸 갖고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각 나라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죠. 근데 한국하고 대만이 특징적으로 IT 하드웨어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미국 같으면 IT 소프트웨어 비중이 굉장히 높죠. 유럽 같으면 IT 하드웨어나 IT 소프트웨어나 조금 좀 올드한 쪽의 산업들이 많고 근데 이 IT 하드웨어가 사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 성장을 해왔고 예.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받았고 IT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사이에 밸류에이션 격차가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2010년 이후로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IT 하드웨어는 못 가고 예. IT 소프트웨어가 일방적으로 가는 하드웨어는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쟁도 극심해지고 하면서 이게 계속 단가가 떨어지는 예. 근데 IT 소프트웨어는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고 계속 가격을 더 올려가는 이러다 예. 보니까 IT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사실 애플도 이게 제조업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소프트웨어에 서로 봐주는 게 맞습니다.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 페이스북 뭐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건 테슬라만 하더라도 저 전기차 회사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전기차로 보게 되면 뭐 테슬라하고 다른 자동차 사이의 격차는 얼마 안 돼요. 뭐 배터리 가지고 몇 킬로미터를 더 간다는데 그 큰 차이는 없고.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데이터, 많은 운전자, 많은 도로의 데이터를 모으면서 사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그 사고의 확률이 낮아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느냐라는 게임인데 이게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앞서가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IT 소프트웨어사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근데 IT 하드웨어는 뭐 이번에 그 저기 뭐 인텔이 7나노 공정에서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 잠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렇죠. 7나노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T 하드웨어에서도 야 7나노에 들어간 애과 못 들어간 애 사이의 격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그렇게 계속될 수가 없는 게 뭐 언제까지나 7나노에 못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잠깐의 경쟁 우위가 생기면 곧바로 또 무너지고 또 다 이제 다 비슷해지는. 그래서 제조업은 지금 보면 전부 다 뭐 경제학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다 토스트 기계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토스트 기계하고 저 토스트 기계 사이에 뭐 이런 디자인의 차이를 두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계속 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저평가됐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나 다른 산업이고 그렇게 되어 오다가 이게 IT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사이에 그러면 이제 늘 그래왔습니다만 IT 소프트웨어가 막 올라가다가 이게 주춤하면 하드웨어가 잠깐 올라가요. 예. 잠깐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또 어제 이제 뭐 미국에서 IT 소프트웨어가 또 확 올라가니까 못 가요. 하드웨어는 못 가고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같이 갈 것 같은데 이게 소프트웨어는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를 달리는 것이고 하드웨어는 이게 이제 경쟁이 워낙 극심하고 잠깐씩 무풍지대 나오긴 합니다.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그게 사라지고 이런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IT 하드웨어가 IT 소프트웨어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런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뭐 거의 안 갖고 있는 유럽하고 사이에 주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사이에서의 차이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이번 주에 주식시장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국인들 매수의 거의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은 삼성전자로 들어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장을 본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봤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도 AMD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해서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이렇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인이 아니고 기계가 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가? 예, 이게 뭐 외국인들이 뭐 야 이게 IT 하드웨어 세상이다 삼성전자 올라갈 거다라고 산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ETF들이 있죠. ETF들이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ETF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큰 종목만 이렇게 갖고 있지도 않고요. 요즘은 ETF가 기계에 의해서 이게 운용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시장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종목을 갖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호가 나오게 되면 기존의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좀 적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 빼고 나면 뭐 시가총액이 별거 없어요. 다 별거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요 두 종목을 IT 하드웨어가 가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요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ETF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게 여러 종목으로 뭐 매수세가 분산돼서 들어가는데 기계가 하다 보니까 그 시그널에 어떤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종목들만 훅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종목이 계속 커지고 작은 종목은 계속 소외되고 하는 게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기계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온 게 아니고 기계가 잠깐 관심을 가져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일서부터 8월 달입니다. 7월 달은 비교적 아무튼 성공적으로 좀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월 달서부터 8월 달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거로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변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사실 8월입니다. 근데 그 8월의 변수는 저는 이제 최소한 한 3가지 정도로 보는데 그 일단 뭐 실적 시즌은 7월 달에 그러니까 뭐 분기 끝나고 나면 그렇죠. 그다음 달에 거의 실적은 다 나오고 오늘 이미 나온 것들 애플 이런 것도 나왔죠. 그 8월 달에 가면 우리가 이제 많이 쳐다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지금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미국의 경기 부양 뭐 케어스 액트라고 하는 거 만들어져 있는 게 있죠. 요게 연장이 안 되고 7월 달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일주일에 뭐 600달러씩을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단 스톱 돼 버린 그렇죠. 것이죠. 끝나 버렸고 8월 달에 저기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이제 의회가 휴가를 가거든요. 휴가를 가기 전까지 이거를 뭔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에 이견이 너무 격차가 커요. 네. 민주당은 지난번에 하던 걸 더 늘려서 사람들한테 돈 주고 다니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선거 치르고 내년에 가서 보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3조 달러 정도는 써야 되겠다.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이거 월세도 그냥 우리가 내주자, 정부가 내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조 달러를 쓰자라는 거고 공화당은 돈 그렇게 쓰고 나면 나중에 그 돈 어떻게 갚을 건데 결국은 민주당이 뭐 대통령하고 나중에 우리 돈 많이 썼으니까 부자 증세하자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1조 달러만 쓰자. 필요한 것만 쓰고 더 이상 그냥 사람들 고용 자기 일자리 찾으려고 노력하도록 하자. 그냥 집에 계세요. 저희가 돈 드릴게 하지 말고 실업 수당을 많이 낮추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하자. 경제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게 공화당 입장이다 보니까 1조 달러만 쓰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11월 달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쓰는 쪽으로 찍어준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예, 공화당 지지자들은 돈을 덜 쓰는 쪽에 자기 후보가 돈을 덜 쓰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표할 거고 공화당 후보가 돈을 많이 쓰겠다 그러면 아이고 내년부터 내 세금 거두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또 안 찍어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특히나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는 가봐야 돼요. 그래서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막판까지 아마 밀고 갈 것 같은데 뭐 그 의회가 이제 휴가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 8월 중순까지는 뭐 휴가를 일주일씩 늦춘다고 하더라도 8월 중순까지는 끝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까 저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이 갈등이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게 8월 말부터는 백신 생산에 들어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백신이 광범하게 뭐 모더나뿐만 아니라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저기 파이자 여러 회사들이 백신을 생산을 한대요. 요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 근데 그 백신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할 만큼 안전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8월 말부터 요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백신이 좀 괜찮은 게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그럼 다른 헬스케어들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네, 그때는. 요거는 얘가 만들면 다른 애들도 좋은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위너 테이크 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승자가 모든 걸 다 갖거나 아니면 두세 명의 승자가 모든 걸 다 갖고 나머지는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비용만 들이고 끝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전체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거나 지금 상황을 연장시켜 가거나 뭐 이러는 게 8월 말에 한번 크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중 갈등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전초전 단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지난 2016년에 힐러리 후보한테 승기를 잡았던 결정적인 계기가 그 당시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후보가 중국하고 잘 지내겠다고 한 게 아니고 중국을 배제한 환태평양 경제 협약 조약 뭐 TPP라고 하는 걸 맺어서 중국 빼고 다른 나라들하고 미국이 전부 다 FTA를 체결해서 이 나라들이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는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힐러리 후보가.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했는데 그때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랬죠.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나온 거예요. TPP 반대. 왜 우리가 중국 물건도 사주고 또 다른 아시아 물건 또 사줘야 되나?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하냐? 이걸 보고 트럼프 후보가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죠. 나는 힐러리 후보처럼 그렇게 점잖게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쓸 게 아니고 나는 직접 중국의 관세를 45%씩 때려서 중국이 우리한테 물건을 수출 못하게 하겠다. 그만큼 우리 일자리를 늘어나게 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공약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또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죠. 당시처럼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힐러리 후보한테 뒤졌던 것만큼 불리한 상황이 있는데 반전의 유일한 카드는 또 역시 중국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24일 그때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한답니다.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대의원들만 초청해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실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은 대통령 선거전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선거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직은 공식적으로 후보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한 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저런 의견에서 여기저기서 이견이 있으면 본인이 그런 걸 못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아울러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화당 전당대회부터는 다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후보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트럼프는 굉장히 제가 볼 때 굉장히 거칠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 후보한테 결정적으로 이제 승기를 잡았던 것 같은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건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예.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물론 뭐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부닥칠 거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몇 달간은 중국이 좀 안 받아주고 그냥 외면하고 이런 정책을 취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또 되면 재선이 되면 이거 상당히 힘들어지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세 가지 변수를 보고 있습니다. 예. 8월 달에 세 가지 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5차 경기부양 대책, 미국의 5차 경기부양 대책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서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 두 번째는 8월 말 정도로서 예상되고 있는데 백신 개발이 원활할지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고 나면 그동안에 올랐던 헬스케어 주식들은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정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영향이 시장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환율 달러로 좀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달러가 상당히 좀 약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퇴장하는 화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이런 거에서 달러가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자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으로서 지금 금과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환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큰 자산 포트폴리오의 큰 변화, 그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달러와의 움직임 자체가 뭐 그게 미국의 쇠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달러와의 뭐 화폐가 다른 나라 화폐한테 헤게문이 밀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전에 60년대 말에도 한번 지금과 거의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닉슨 대통령이 직접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워낙
밀리고 나서 아시아에 더 이상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닉슨 독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뭐 빠지고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생기는데 미국이 개입을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달러화가 금에 대해서 고정돼 있었는데 가격이 그렇죠. 예, 예, 이거 예. 금태환을 정지시켜 버리면서 금값이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화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약세로 들어가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달러 헤게모니의 이제 종식, 그러니까 pak스 아메리카나 체제의 붕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그냥 조정의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때는 일본이나 유럽이 2차 대전 이후에 성장을 하면서 받아줄 여력이 있었고 그게 네. 이제 달러와의 심각한 약세로 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닉슨 대통령이 볼 때 달러가 심각하게 너무 고평가돼 있었던 것이죠. 네. 쟤들은 2차 대전 이후에 20년 이상 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경제가 올라갔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하느라고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달러 가치의 엄청난 하락을 단기간에 좀 나왔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다르게 미국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달러화가 약세로 간다고 하면 다른 통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유로화가 엔화, 뭐 캐나다 달러, 뭐 영국 파운드 이런 통화가 강세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얘들이 그런 강세를 받아줄 만한 환경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력도 안 되고. 네, 그런 경제 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US 달러 버리고 그 통화로 그렇게 가기에는 이 경제가 그렇게 괜찮은 경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은 사람들이 이 현금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뭐 그게 달러든 유로든 뭐든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미국이 제일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일단 뭐 달러를 좀 버리고 일로 가보자라고 하는데 그건 또 제가 볼 때 이러다가 또 갑자기 달러 강세 나타나고 약세 나타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은 뭐 예전에 70년대 초반처럼 달러와 일방적인 약세가 나타나고 이러기에는 반대쪽에 강세가 될 수 있는 통화가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사람들이 현금 말고 다른 자산 없을까? 근데 그것도 이제 부동산에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 뭐 20년간의 강세를 봐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현금보다 자산이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이나 주식 같은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해서도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달러 약세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그 각성이 아니겠는가. 이거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밖에 없겠네. 이런 그럼 어떤 게 인플레이션 나의 현금은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대비가 전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표현이 요즘은 뭐 어디서든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인플레이션 해지로 뭐가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뭐 금과 같은 뭐 원자재 커머더티 그다음에 주식 중에서도 이 기업은 뭐 한 10년 이상 남아 있지 않을까? 뭐 10년 이상은 괜찮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 자산 그 포트폴리오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자, 그 인플레이션을 말씀을 하셨고요. 상무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끝나고 단기물 그러니까 10년물까지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10년물까지는 전부 다 그 금리가 떨어졌고요. 대신에 30년물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선진국의 금리, 특히 미국의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게 10년짜리만 하더라도 미국 연준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사실 전통적으로 그 금리에서 미국 국채 금리에서 2년하고 10년의 그 스프레드가 금리 차가 확대되고 줄어들고 이런 거는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장단기 금리 차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장단기 금리 차 확대되면 2년짜리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경제가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근데 2년짜리 여기 있는데 10년짜리 이렇게 늘으면 경기 침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10년짜리하고 30년짜리는 경기 사이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2년은 사실 경기 사이클 한 번도 제대로 못 보는 만기거든요. 생애가. 근데 10년은 경기 사이클 한 2번은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 국면에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10년은
이 두 번의 경기 사이클의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예. 2년은 지금 그 어디 경기 사이클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위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사이클 문제로 봅니다. 경기가 지금 어디 있는가로 보는데 10년하고 30년은 뭐 10년은 경기 2번, 30년은만 뭐 10번 이렇게 친다고 한다면 이건 다 평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움직임이나 이런 움직임이 아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재정 문제라고 봅니다. 재정. 네, 그래서 정부 재정이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미국 정부도 10년 재정을 짜거든요. 그렇죠. 예, 10년 재정을 균형시키기 위해서 의회랑 재정을 짜고 이제 재정 지출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10년에 재정 균형 못 들어간다. 이런 식의 생각이 커지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하면 이게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공약이 뭐 바이든 후보 돈 안 쓴다고 하겠습니까? 트럼프 후보 공화당 후보긴 하지만 돈 쓴다고 할 거예요. 근데 예.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에 그 하원이나 상원에 나가는데 돈 쓰겠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돈 쓰는 걸 막겠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돈 많이 쓰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재정이 이거 많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걱정 때문에 10년, 30년의 금리 차는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10년, 2년물에 금리 차는 좀 확대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